양자역학에 대한 운동 법칙은 우리 앞에서 한번 소개했었지만 두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양자역학의 운동 법칙의 모양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똑같은 양자역학인데 처음 나올 때는 하나는 행렬역학, 또 하나는 파동역학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는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예정입니다. 양자역학은 양자역학 1, 양자역학 2 이렇게 두 주에 할 텐데 오늘 이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하는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 미시세계를 이해하는 데 쭉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868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네, 이때 원자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한참 전에 무엇이 이미 발표됐어요? 옹스트롬이 태양의 선스펙트럼 파장 지도를 발표했죠. 1868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888년에 이 선스펙트럼의 파장들 사이의 규칙성, 이게 누가 했어요? 네, 리드베리 공식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1900년에 또 똑같은 태양에서 오는 빛의 흑체 복사 공식으로부터 플랑크가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에너지의 양자화. 이 에너지의 양자화가 이제 원자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905년에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있을 때 이게 바로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했죠. 빛이 입자라고 하고서. 자, 그리고 1911년에 드디어 러더포드가 원자 핵을 발견하고 원자 모형을 발표했는데 이 원자 모형이 오를 것 같지가 않았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913년에 드디어 보어가 수소 원자 모형을 냈죠. 그 수소 원자 모형은 무엇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됐습니까? 그때 해야지 되는 과제가 뭐였냐면 리드베리 공식이 왜 성립하는가 하는 거였죠. 그래서 수소 원자 모형을 냈는데 수소 원자 모형에서부터 리드베리 공식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는 세 가지의 가정을 사용했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23년에 컴프턴 산란에 의해서 진짜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진짜로 입자일까? 이게 반신반의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컴프턴 산란이 나오면서 확실해졌죠. 그리고 1924년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드브로이의 물질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시세계는 어떤 것도 입자와 파동으로 기술되는 세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파울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적용해서 원소의 주기율표를 쭉 알아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인데 우리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운동 법칙이었어요. 그렇지만 행렬로 표시됐고 그때는 물리학자들에게는 행렬이 엄청 생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양자역학이 제대로 된 법칙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926년에 똑같은 행렬역학이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으로 발표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양자역학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네. 그리고 1927년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나왔죠. 그 전에 어땠습니까? 전자의 회절 실험에 의해서 드브로이의 물질파가 옳다고 하는 것이 증명됐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어떻게 해서 양자역학 이론을 이제 찾아내게 됐냐면 1924년에 너무 뭐가 안 풀리니까 네, 다 팽개치고 여기 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독일의 북쪽에 있는 북해의 헬골란트 섬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이젠베르크가 24세에 여기에 찾아가서 한 일주일 푹 쉬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진짜다.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행렬역학 이론을 수립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 원자를 설명하는데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은 그럴듯한 가정을 세워가지고 그럴듯한 걸로 했죠.
근데 하이젠베르크는 그럴듯하면 벌써 그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계산했냐면 수소 원자에서 전자들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환하는 확률을 나열한 표를 만들었는데 그 표가 규칙성을 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박사를 하고 göttingen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을 때인데 자기의 지도 교수인 막스 보른이 있었습니다. 막스 보른이 이걸 딱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대학교 다니면서 수학과에서 배운 내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학과에서 배운 선형대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형대수식이 여기에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선형대수라고 하는 것은 벡터, 행렬 이런 것들 사이에 이제 서로 연산하고 이런 걸 하는 것인데 이거 수학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수학에 나오는 양은 직접 자연현상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사용하는데 이 선형대수는 당시에 전혀 자연에 적용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자들이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수학자들도 도대체 이게 어디에 사용될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미시세계의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표는 했지만 물리학자들한테 너무 생소하고 적용하기도 어려워서 별 파급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5년에 이제 그 지도 교수였던 보른, 그다음에 요르단이라고 그때 하이젠베르크보다 더 일찍 박사받고 거기서 같이 연구하던 세 사람의 이름으로 1925년에 행렬역학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고 이것이 하이젠베르크가 193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이제 논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보니까 이게 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슈레딩거는 어땠느냐? 슈레딩거는 이 사람도 똑같은 양자역학 이론을 수립한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이 오스트리아 사람이 이제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추리대학 교수일 때 드브로이 물질파에 대해서 자기가 강연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해한 거를. 근데 청중들 중에서 저게 드브로이 물질파는 전자죠.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질파로 한다면 그걸 설명하는 것은 파동을 설명하는 것은 파동 방정식이 아니냐라고 하는 코멘트를 들었었는데 그것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바로 실제로 파동 방정식과 비슷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했습니다. 당시의 파동 방정식은 우리도 많이 공부했지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파동 방정식 잘 알죠. 우리 전자기파 유도할 때도 알았고 또 파동할 때도 알았고 파동 방정식에 대해서는 잘 알죠. 이 파동 방정식과 비슷한 식을 슈레딩거가 유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1926년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걸 원자에 적용하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왜 맞는지도 전부 설명할 수가 있었고 그뿐 아니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움직이는 것도 다 설명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 파동역학이라고 부르면서 행렬역학은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은 별로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렇게 감동을 못 느꼈다면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은 굉장한 파급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1927년에 플랑크의 후임으로 베를린 대학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베를린 대학이란 독일에서 대학 중에 대학입니다. 대학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 정도도 보다도 좋은 훨씬 좋은 그런 대학에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그때 독일에 점령하고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났고 그랬었죠. 그래서 193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나서 나치 치하에서 독일을 떠나서 영국으로 가가지고 영국에 오랫동안 있다가 1956년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을 어떻게 구했는지 하는 건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간단하게 슈레딩거 방정식에 도달한 건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개할 수가 있어요. 우리 파동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전에 파동 방정식 유도하는 거 했었습니다. 파동을 대표하는 식은 이런데 우리 앞에서는 파동을 대표하는 식을 뭘로 했었냐면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했었죠. 이게 같은 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이 익스포넨셜 ikx 하면 그게 코사인 kx 더하기 I 사인 k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놈의 실수 부분을 취하든지 허수 부분을 취하면 그게 바로 단순조화 진동을 표시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K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람다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그래가지고 우리 이것을 편미분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서는 이걸 코사인으로 표시해 놓고 했었어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두 번 편미분했어요.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익스포넨셜 편미분하니까 코사인 편미분하는 거 더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했더니 마이너스 k제곱 푸사이가 되었어요. 자, 저 파동을 푸사이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푸사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구하냐면 네, 여기다가 k제곱으로 나누고 이거는 오메가 제곱으로 나누고 하면 두 개가 똑같죠. 그러니까 뺍니다. 이게 바로 파동방정식이었죠. 이렇게 해서 파동방정식을 알게 됐고 그 파동방정식은 그 파동의 속도가 여기 속력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자, 이것과 비슷한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네, 물질파를 대표하는 식도 파동을 대표하는 식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용할 게 뭐냐면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하고 그 다음에 드브로이가 구한 파동과 운동량 사이 관계식을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K는 H바분의 P고 오메가는 H바분의 2였죠.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아까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네, 마이너스 H바 제곱분의 P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P제곱 사이는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미분하면 되겠어요. 시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미분하면 오메가 딱 뛰쳐나오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가 뛰쳐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의 푸사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어디다 써먹을 거냐면 이게 이제 운동법칙하고 연결시켜야 되겠죠. 우리 운동법칙에서 F는 MA는 미시세계하고 전혀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힘이라고 하는 개념은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시세계에 쓰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 우리 여기 앞에서 한 거죠. 여기 다시 한번 썼습니다. 근데 뉴턴의 운동 방식 이거를 우리 어떻게도 바꿀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역학적 에너지 법칙으로 바꿀 수가 있었죠. 그러면 저 힘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했습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는 좋은 물리량입니다. 미시세계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네, 요 식에다가 양변의 푸사이만 이렇게 곱했어요. 양변의 푸사이만 이렇게 곱하고 나서 무엇을 대입하느냐? 저기서 쓴 걸 여기다 대입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왔습니까? 이 식이 나왔죠. 근데 파동 방정식하고 비슷한 식인데 이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은 아주 쉽게 유도했죠. 여러분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가 됐죠. 그래서 우리 거시세계 운동 법칙과 그 미세계 운동 법칙을 봤더니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행렬역학의 방정식은 이거 지금 뭔지 잘 모르겠죠. 하이젠베르크 행렬역학 방정식입니다. 근데 슈레딩거의 파동역학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슈레딩거가 그 다음에 1927년에 둘이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이 둘이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